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의 조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관련 회의에서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로 제한된 거리두기를 8명, 11시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매주 2배로 늘어나던 더블링에서 둔화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으며 현재 의료체계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반영해 중환자실 입실 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의 코로나19 특별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또 대리 운전기사와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이 더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2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이 2일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휴일 영향으로 검사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 자체는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에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하며 유행의 정점으로 가는지 여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문가들 예측치를 근거로 위중증 환자 규모가 최대 2,200에서 2,500명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 의료체계 역량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2,744개, 준중환자 병상은 3,273개로 모두 6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같은 병상 규모를 고려하면 중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이상도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실 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임상위원회가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입실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반장은 델타와 오미크론 상황에서 위중증 병상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중증 병상을 중심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 격리실을 운영하다 보니 호흡기 관련 중증 환자보다 기저질환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며 병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확진자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병상 운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안내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도 미정이라면서 4일 오전 11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진행되지만 거리두기 조정 내용이 포함될지 그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3일 아침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PCR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9일까지 총리 공관에 머물며 재택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관련 접촉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확인이 됐다며 김 총리는 재택 치료 기간 중에도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개학 첫날인 2일 학생 15만 8천여 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등교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된 학생 586만여 명 가운데 등교 중지 안내된 학생은 2.7%인 15만 8,1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PCR 검사를 받고 결과 대기 중인 경우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어서 실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 검사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신속항원 검사는 권고 사항이라며 학교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감염시키지 않도록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차관은 개학 첫날 자가진단 앱 참여율이 83.7%에 그쳤다며 약 16%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선 새학기 적응 주간이기 때문에 앱 사용에 대한 이해를 미처 하지 못했다든가 등교 준비에 바빠서 놓쳤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제검사와 자가진단 앱 활용을 통한 유사 증상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 진료 앱에 접속했습니다. 의사와 전화 상담 뒤 평소 먹던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국이 메신저로 연락해와 당장 재고가 없으니 대신 같은 성분으로 된 약을 지어주겠다고 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전달받은 약은 겉면에 적힌 이름이 약국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에선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복제약이었습니다. 약 봉투에는 약사나 약국 이름도 없었고 원격 진료 앱에서도 약국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디서 이 약을 보낸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청 소재지, 상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예요. A씨는 약국이 처음 연락해왔던 메신저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약이 맞느냐고 따졌고 대답을 회피하던 약국은 결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약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할 때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 해당 약국은 불법 복제약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황이 급한데 당장 약이 없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급한데 지금 유통이 안 돼, 그 약 자체가.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께도 요 약제로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약사법은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포장에 조제 약국 이름 등을 적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처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휴 약국의 처방전 관리와 이후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 등으로 데일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챙기면서 약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약도 막 배달로 막 하고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조제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이 약이 다르게 나가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물 유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명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지부가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을 하고 식약처는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호영된 후 비대면 진료는 370만여 건 정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파악한 불법 복제약 유통 사례는 없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라면 일반 투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 양성 통보를 받아야 확진자로 인정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사전투표나 선거 당일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하면 됩니다. 확진자 가운데 7일 격리 기간이 끝난 뒤 3일 자율 방역 기간에 있는 사람도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을 이용하되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밀집도가 떨어지는 시간을 골라 투표하는 게 권고됩니다. 의료기관에서 PCR 양성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아직 확진이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확진자 투표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하려면 5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9일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별도 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상 근속하고 있는 비공영제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기사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5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차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 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 설치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만여 명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매주 2배로 늘어나던 때에 비하면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일 하루 19만 8천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거의 20만 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당국은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급증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 어제보다 오늘이 줄어든 것은 아마 3.1절 이 휴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비하면은 목요일은 17만 16명이었거든요. 네. 2만 8,787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주별로 두 배씩 늘어나던 이 급증 추세는 일단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서 766명, 또 안타깝게도 128명이 사망하셨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수하고 합치게 되면은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2주 전에 확진되신 분들을 반영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20만 명 수준이라면 앞으로 2, 3주 후에는 이거보다 2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급증 추세가 줄기는 했지만 이 확진자 수 자체는 지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PCR 검사 건수도 한계치였던 85만 건을 훌쩍 넘었는데 이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그 시기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확산 우려는 물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통 아침에 하면은 저녁에 나오든가 저녁에 했을 땐 그 다음날 나오는 12시간 정도면 통보가 왔었는데 네. 지금 이것이 18시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고 좀 지난 다음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 통보까지가 증상 발현 후 3, 4일 걸린다면은 팍스로비드 같은 것을 처방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거의 다 없어지는 시기에
통보를 받는 결국은 감염성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부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이런 넌센스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의사가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걸 그대로 양성으로 인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가 직접 해주는 신속항원 검사는 그 정확성이 PCR 검사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수준인가요? 뭐 아무리 해도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은 민감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70% 되겠죠. 하지만 네. 연속해서 받는다면 이 양성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실제 네. 여기서는 지금 위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양성, 네. 즉 양성으로 나왔는데 양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 사람들까지 확진이 된다면 비효율성이 생기겠죠. 예. 격리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격리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위양성률이 약 10에서부터 24%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또 팍스로비드 같은 걸 처방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은 이 확진자 폭증 이후에 위중증 환자 수가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 위중증 환자 수가 2,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 의료 체계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당 가능한 건가요? 그 불확실하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환자 수는 766명이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7%입니다. 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중환자이긴 한데 호흡기계 중환자라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인데 확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중환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병상 대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진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0명이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미크론의 특성이 있는 것이 중환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재원 기간이 좀 짧고 호흡기계에 산소호흡기라든지 에크모를 쓰지 않는 중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준중환자실이 3,273개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호흡기 계통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니죠.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확정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지금 강화해도 효율성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화한다고 뭐 줄어들 유행이 통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방역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용성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안전한 상황이냐 그것도 또한 아니죠. 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만약에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방역 완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유행의 통제가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폭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화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환자 수가 정점에 가까웠다는 것하고 또 앞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될 수 있다는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 2-3주 후에도 우리 의료체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즉 지금까지의 그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의 완화 기조로 간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 네.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격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통상 6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엔 14일이나 격리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델타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인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가고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서는 잠복기도 짧고 재원 기간도 짧고 입원했을 때도 재원 기간이 짧고 전부 짧게 끝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확진자의 숫자의 문제도 있겠죠. 네. 델타 때에는 우리가 많아봐야 수천 명, 6-7천 명이었는데 비해서 지금 20만 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다 찾아내지도 못하려니와 이것을 찾아내서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 즉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 기간은
자가격리를 의무화는 하지만 그 이후에 3일 정도는 자발적으로 수동 감시를 해서 KF 마스크 쓰고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해서 수동 감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막아보자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7일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일부는 분명히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흘 정도를 더 지나게 되면 감염력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네. 변이마다 특성이 있고 또 지금은 확진자 규모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혼자 검사를 할 때 코뿐만 아니라 목구멍 안쪽까지 찔러봐야 더 정확한 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은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나 콧구멍에서 하나 그것은 비슷한데 전문가용 그 항체 항원 검사 키트라는 것은 사실 콧속 깊숙이 비인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인데 사실은 본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여러 번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바이러스의 양이 검체 채취량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민감도는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서 자가검사 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콧 속에서 하나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같은 날 국내 최초의 독자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바로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 우선 이름부터가 굉장히 낯선데요. 네. 아포피스가 그 소행성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소행성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소행성 아포피스는요, 지난 2004년 그 6월 19일에 미국 국립광학천문대 산하에 있는 킥핏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아포피스란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라를 집어삼킨 파괴의 신을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네. 이 아포피스 소행성은 지름이 한 370m 정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견 직후부터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소행성이기도 합니다. 네. 초기에는 지구와 충돌 확률이 무려 2.7%나 됐는데 최근 추가 관측을 통해서 이 아포피스의 이동 궤도가 분명해졌고 충돌 위험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2029년 4월 13일 지구에서 3만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는 이 천리안이나 무궁화 등 정지궤도 위성인 고도인 3만 6,000km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로 보면 한 12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피스가 초근접으로 다가오면서 충돌 위험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파괴의 신이 이제 기회의 소행성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우주 멀리까지 탐사선을 보내야지만 소행성을 탐사할 수 있었는데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소행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포피스처럼 이 큰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가는 길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니까 인류가 소행성을 처음 발견한 1801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까지 가까워지는 건 10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행성 탐사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소행성 탐사에 이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아포피스 탐사를 통해서 이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소행성을 탐사를 하고요. 또 심우주 항해, 또 우주통신 기술 등 우주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아포피스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누리호 모습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과기부는 물론 천문연과 이 항공우주연구원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누리호의
합체 킥모터 기술을 적용을 한 뒤 이 아포피스 전용 발사체로 개발을 할 거고요. 3단 로켓인 누리호의 상단을 개량을 해서 4단 로켓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첫 소행성 탐사인 아포피스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천문연구원이 이제 운영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 보면요, 이 아포피스 탐사선은요, 2027년 10월 17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발사 이후 같은 달 21일 지구 중력권을 탈출을 하고요. 이듬해 28년 10월 23일 아포피스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네. 또 2028년 12월 19일하고 2029년 1월 2일에 이 아포피스에 접근을 한 뒤에 2029년 1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동행 비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동행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행성인 아포피스와 탐사선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측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연료 주입과 수리 등과 같은 이 궤도상의 서비스, 또 도킹이나 우주 쓰레기 제거, 또 적 위성을 불능화시키는 미래 우주 상업적 기술, 또 군사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우주 기술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소행성 탐사는 비단 우리나라만 시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행성 탐사가 왜 우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소행성은요, 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을 것으로 연구진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행성에는 히토리와 같은 희귀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자원의 보고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은 이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탐사선 하야부사2를 보내서 이 지구에서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의 흙을 채취해 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또 미국 나사 역시 오시리스 렉스를 보내서 지구 밖 3억 3,400킬로미터 밖에 있는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서 암석 표본을 채집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 탐사가 태양계 연구 중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꼽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행성의 경우에는 총알의 20배에서 30~40배 속도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소행성은 중력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 30~40배로 진행하는 소행성을 탐사선이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아포피스 탐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나라는 아직은 없지만 현재 미국과 프랑스, 대만 등에서 탐사 논의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문연구원 측은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탐사 계획을 이끌어가면서도 국제 협력도 열어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그 성과가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번에 아포피스 탐사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네. 가성비가 좋은 탐사가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포피스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 한국천문연구원은요, 지난 25일 이 아포피스 소행성 근접 탐사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획연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아포피스 프로젝트가 이 100%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천문연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최영준 박사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관점은 혁신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들을 결집해서 아주 도전적인 과학 목표를 이루어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네, 이 아포피스 탐사선이 이 프로젝트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2027년 10월에는 발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포피스가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이 아포피스의 상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탐사선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먼저 아포피스 근처로 날아가서
최소한의 연료를 쓰면서 이 아포피스와 동행 비행을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올 하반기 예타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소행성 시대가 늦지 않게 개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포피스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꼭 이번 탐사가 우리나라의 소행성 시대를 좀 성공적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더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17만 대, 기아는 20만 대쯤 판매하는 등 시장 점유 2, 3위권을 유지했고 올해는 더 많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닷새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망 타격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내외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부품의 90% 이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으로 납품되는 상황. 수출 제한 제재로 생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현지 공장 가동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완성차 문제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문제점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지 생산과 판매도 문제지만 1년 넘게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채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산과 우크라이나산 원자재의 공급 난항으로 인한 문제도 걱정입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과 크리톤, 제논 등 희귀가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의존도 비중이 높아서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영향을 받는 네온, 크립톤, 또 제논 이런 이제 가스들이 혹시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당장 단기적으로 한 석 달 내외 정도의 재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 상황이 장기화되면 또 수급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 또 정부는 공급선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국산화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네온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 최고 3배쯤 급등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업계들은 노심초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가 소련 붕괴 이후를 배경으로 한 범죄 스릴러물, 자토 등 러시아에서 촬영해오거나 준비해온 4편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모두 무기한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러시아의 국영방송 채널 등 20개 채널에 의무 송출 조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지난달 28일 러시아에서 모든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워너브라더스도 더 배트맨의 개봉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LCD, OLED보다 뛰어난 화질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립니다. 하지만 워낙 다루기가 까다로운 탓에 널리 쓰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 LED 상용화를 앞당길 신소재, 신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이크로 LED용 다기능 소재 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장님께서는 그중에서도 마이크로 LED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 LED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LED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을 비롯해 TV, 안테나처럼 휴대폰처럼 안 쓰이는 데가 없죠.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는 LED 중에서도 크기가 매우 작은 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작냐 하면 50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머리카락 두께가 평균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작죠. 그렇네요. 두께도 5 마이크로미터로 정말 작아요. 너무 얇아서 집을 수도 없습니다. 네. 마이크로 LED와 비슷하게 미니 LED라는 것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두께도 80 마이크로 정도 돼서 집을 수는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단순히 크기만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그 LED와 OLED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마이크로 LED는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OLED의 최대 약점인 버닝, 즉 사용할수록 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으니 또렷하고요. 매우 밝아 대낮에도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크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LED 모듈을 이어 조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거실 벽면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지만 성능은 좋은 그야말로 꿈의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이크로 LED를 실제로 적용한 제품들의 가격을 잠깐 살펴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상용화된 110인치 TV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 LED TV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마이크로 LED를 옮기고 붙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옮기는 것을 전사, 붙이는 것을 접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LED는 반도체입니다. 웨이퍼라는 반도체 기판에서 제작되는데요. 각각의 웨이퍼에서 만들어진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의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용 패널 기판으로 옮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LED를 옮기는 작업을 전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LED를 전사하고 난 이후에는 붙이는 작업, 즉 접합하는 순서로 개발이 됩니다. 기판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필름을 올리고 그 위에다 마이크로 LED 소자를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달라붙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마이크로 LED를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작은 LED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옮겨 붙여야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8K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이크로 LED 개수가 약 1억 개인데요. 이것을 전통적인 기술로 하나씩 옮기면 약 1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면 만수르도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굉장히 섬세하고 까다로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공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하신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 마이크로 LED를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전사한 다음에 이제 접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는 세계 최초로 전사와 접합을 한 번에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 이름은 동시 전사 접합 공정, 영어로는 사이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이트랩 필름이라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가장 상용화된 기술은 마이크로 LED를 옮겨서 붙일 때 모두 일본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소재하고 공정을 이제 국산화한 건데요. 이 사이트랩 필름은 개발하는 데만 17년이 걸린 소재입니다. 이 필름은 레이저에 의해 반응하는 소재로 짧으면 1초 만에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 기판에 전사 접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재 강국인 일본은 열과 압력을 가지고 붙이는 데 반해 저희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를 가지고 한 번에 전사 접합하는 기술은 사이트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레이저로 전사와 접합을 단 한 번에 이제 1초 만에도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이크로 LED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도 좀 낮아질까요? 네, 제가 이 기술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분들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한 임원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개발되고 있는 기술 대비 이 기술은 생산 속도가 한 10배는 빠르겠죠?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께서 단장님 너무 겸손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배는 빠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전사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대당 그 10억 원 이상 하는, 그것도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 장비를 여러 대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접합 장비도 한 대에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문제는 불량률이 높습니다. 예. 이제 그에 반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그 하나의 장비로 전사와 접합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네. 그 소재도 일본의 소재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네. 그 소재 대비 100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의 모든 성분을 그 국내 기업이 만드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량 화소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장비나 공정 시간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비를 기존 대비 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구현이 되면 그럼 일반 분들도 네. 저와 같은 사람들도 아마 마이크로 LED TV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인데 정말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알기로 한 번의 공정으로 동시에 전사 접합하는 기술은 사이트랩이 유일합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보유한 핵심 특허는 40개 정도 되는데요. 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이분화 경쟁사,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다른 여러 회사들의 그 주요 특허를 한 2,400건을 추렸어요. 주요한 특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유일한 방식, 차별에 대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장비 및 소재 업체들과 기술 이전 조건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 응용 분야도 TV뿐만 아니라 노트북, 패드, 스마트워치, AR 등 마이크로 LED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독보적인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박사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반도체 공정을 연구하시던 그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원래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접합 공정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기술을 원래 그 반도체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상용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팀이 이제 해체될 뻔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마이크로 LED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들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마이크로 LED에 적용하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그 생각이 맞아 떨어졌고요. 일본과 미국의 최신 기술로도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팀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17년 만에 개발한 이번 기술, 사이트랩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술이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 나온다면 어떤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는 그 OLED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하면 디스플레이의 종주국이거든요. 네. LCD에 의해서 OLED. 근데 이런 거를 질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만은 대한민국을 잡자. 그래서 마이크로 LED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처음 발표했을 때 외국 장비 회사들이 가장 먼저 연락해 오고 기술 이전이 가능하냐, 이제 네. 그런 거를 문의를 할 정도였죠. 바라기는 이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돼서 대한민국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단장님 추가적으로 그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세계 최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보시기에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의 어떤 유수의 그런 경제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OLED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고요. 그렇지만 LCD 같은 경우는 이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국이 OLED도 추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 마이크로 LED는 그 선점하기 위해서 네. 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애플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OLED에서도 그 디스플레이 종주국이 되고 싶지만 네. 마이크로 LED에서도 디스플레이 종주국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게 개발 속도가 느린 겁니다. 네.
자, 그 중국이 LCD의 그 뭐랄까 종주국으로 이제 그 네. 타이틀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생산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그 기술을 적용하면 이 마이크로 LED만큼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보적인 아성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생각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뭐 국내에 여러 전자 디스플레이 회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 그다음에 불량 화소를 수리하는 문제, 뭐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일본이나 그 비싼 그 로열티를 지불해 가면서 미국의 장비를 사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찬스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이런 찬스가 온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그 소위 말해서 소부장 업체뿐만 아니라 이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시스템 업체도 다시 한번 올레드에 의해서 마이크로 LED도 세계 최고의 그런 산업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그 디스플레이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마이크로 LED에서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준비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은 저탄소, 탄소 중립이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저탄소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님께서 이러한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시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탄소 공정용 소재 개발이 저희 연구팀의 다음 연구 개발 목표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마이크로 LED 상용화와 또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성 애트리 마이크로 LED용 다기능 소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디지털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PCR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물방울 형광 리더기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2나노리터의 미세 물방울로 시료 2만 개를 만들어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치는데 유전자를 증폭시킨 물방울에 레이저를 쪼아 검출하기 때문에 유전자 농도가 낮아도 기존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현재 출시된 디지털 PCR 분자 진단기기에 고가 광학 부품을 대체해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고 광섬유를 활용해 부품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만인에게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해롭게 작용하는 이유가 줄기세포 때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김재범 교수와 디지스트 김동경 교수 연구진은 내장 지방 줄기세포가 피하 지방 줄기세포에 비해 높은 지방세포 분화 기능을 지녀 비만일 경우 내장 지방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내장 지방의 줄기세포가 지방 조직의 염증 반응과 섬유화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대사 질환을 일으켰지만 피하 지방 줄기세포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나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안석훈 박사팀은 가천대 한양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자기 조립 현상을 활용해 그래핀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래핀 방막에 나노 구멍을 메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그래핀으로 만든 가스 차단막을 만든 결과 수분 투과율이 기존보다 700분의 1로 낮아져 그래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로 원유를 대체해 섬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등 세계 자연순환 분야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원 분야 일부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담겼습니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 전지 등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의료 체계 역량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심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 급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